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값도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린란드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과 은값이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순금 한돈 3.75g도 부가세 포함 103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정부가 공론을 앞세워 중단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계획대로 지키려 했습니다. AI 투자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등 떠밀려 원전 건설로 돌아섰는데 공론화를 빌미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S가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증손회사 SX솔루션스의 상장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LS 투자자들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 발언에 두 손을 든 겁니다. LS는 프리-IPO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25일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했다는 글을 4차례나 올리면서 부동산 증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으로 팔지 않고 버틸 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할지,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물게 될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을 팔아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면서 내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이렇게 세금 압박을 경고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도 시사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R124 리서치 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소셜미디어 부동산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차례나 글을 올렸는데 다주택자들 아마 들고 버티기 어려울 거다 세금으로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중과 유예 안 하고 들고 버티면 아마 못 견디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윤재 랩장님, 이 시장의 혹시 반응이 어떻게 조금 나오고 있나요? 예, 우리가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를 하니까 사실은 6에서 45%만 규제 지역에서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옛날로 가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이렇게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벌써 6년, 7년, 8년 이런 정도의 시간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관련된 굉장히 이제 징벌적인 세금이다 논란들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최근 3년 사이에 저희 이제 부동산 114에서 매년 이제 600건, 뭐 한 1000건, 많을 때는 한 1000건 정도 연애 상담을 합니다만 매 이제 상담을 할 때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겠다라는 상담은 계속 비율이 줍니다. 비율이 줄어든다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미 3년 사이에 일반 과세 할 때 핵심지 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작년 이미 2, 3월에 했던 정책을 1년 정도 기간을 줬으니까 기간은 충분했다 이런 인식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리할 분들은 상당수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들이 그렇습니다. 팔 만큼 팔았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주택으로 남아 계신 분들의 특징은 이제 핵심지 쪽,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들에 1주택이 있으면서 그 외의 지역에 주택을 더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핵심지 쪽에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비아파트 유형들 조금 덜 똘똘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중과세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덜 똘똘한 것들부터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계약 시점까지는 뭐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 5월 9일 시점에 그 전에 계약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비아파트 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은 좀 감수하고 가실 분들이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만약에 팔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팔기에는 시간이 너무 좁다. 이런 불만이 많으니까 5월 9일 계약까지는 인정하겠다. 이런 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하는 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5월 9일 계약이라는 게? 네, 원래는 그 5월 9일 날 종료가 되면서 다시금 중과가 적용되는 시점이 5월 10일부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 첫 계약금이 오가는 시점까지는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뭐 50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서너 달 좀 봐야겠죠. 지금 당장 계약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과 적용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계약 시점을 5월 9일까지로 조금 연장을 좀 시켜준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뭐 매매 대금에 뭐 보통 10%에서 20% 남짓으로 계약금을 보내는데 뭐 가계약 포함해서 어쨌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계약금 성격의 대금이 오가면 그 계약까지는 잔금이 뭐 그 후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과 유예까지는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 시점이 남았고요. 앞서 이제 랩장님 말씀처럼 2017년 뭐 파리 대책부터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는데 단연간 그 시장을 견뎌오면서 이미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셨거나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37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다주택자가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1주택이 이제 251만인데 2주택 이상이 이제 37만입니다. 37만 명이 2주택 이상. 그리고 경기와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2주택 이상이 이제 112만 가구고요. 공동명의든 이제 다주택자 수로 보면 한 150만 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그 신축 공급은 우리가 뭐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기축의 어떤 매물출을 통해서 유통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건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서울시 안에서 이런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내놓는 매물들이 총 이제 10만 건이 안 됐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 대책도 있었고 한 38% 정도 매물이 감소하면서 5만 6천여 개의 매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37만 그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한 1만여 건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내놔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숫자도 있어서 조금 시장은 안정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급 여건의 근본적인 어떤 구조를 바꿀 만큼의 매물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핵심지 같은 곳들은 또는 차익이 많이 남겨진 곳들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차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판단할 때 핵심지보다는 가치 상승이 조금 더 덜할 외곽 지역 매물부터 먼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금 한번 매물이 좀 잠길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처럼 그 사이에 이제 다음 달에 또 예정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된 대출과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공급 계획에 대한 어떤 정책의 그런 누적 효과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 또는 심리의 향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이 과연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오실 것인가를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걸 우리 정부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들고 버티면 세금 굉장히 못 견디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파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 훨씬 무겁게 하겠다는 그런 시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들고 버티는 사람들 못 견디게. 우리가 이제 세금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거래세도 높이고, 그리고 보유세도 높이고, 그리고 징여 상속으로 우회 못하도록 높이고, 다주택자 관련된 것도 높이고, 개인도 높이고, 법인도 높이고 다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많거나 법인이거나 혹은 임대사업자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개수를 보고 이미 중과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정책이 가격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를 유발했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결과만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폭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우리 양도세는 거래세 범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 관련된 중과세가 부활하면 개수에 대한 관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도 이미 규제 지역에서 중과세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보유세 부분에서까지 이걸 높인다라는 논조가 되면 다 올린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 추진했던 그런 정책과 거의 같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 말기에 징여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개편을 하자라고 던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아무래도 뭐 계엄의 탄핵에 이런 국면에서 논의조차 못 되고 개정이 못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이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할 때의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걸 한 번에 전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개편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 높였을 땐 어떤 걸 낮추고 이런 부분들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단순히 높이게만 하는 형태들은 사실은 논의의 과정들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항상 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면 부자 감세 를 왜 해줘야 되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왜 감세를 해줘야 되냐. 혹은 1주택자인데 고가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 가지고 있다. 그럼 이분은 부자니까 왜 감세해줘야 돼. 이 논리가 되다 보니까 부자 감세를 해주면 안 된다 논의가 되면 이렇게 다주택자 중심으로 징벌적인 세금 논의로 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자 부담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세금은 항상 전가 이슈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차인, 그러니까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매수자에게 사실은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이만큼 내고 있으니까 네가 이만큼 부담하면 내가 이 부분을 팔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매수자 그리고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전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에게 이 보유세 혹은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 부담을 했으나 타인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전가를 하면서 된다. 이게 효과가 사실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와 함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살지 않은 1주택자, 지금 1주택자 오래 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양도세 감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분들 비거주 1주택자도 뭔가 양도세 중과를 이 배제하는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하는 걸 확실하게 적용할지 또는 비거주 1주택자의 뭐 보유세도 올릴지 1주택자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금이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그런 이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그 업계에서는 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보유주택 수가 2채 이상의 다주택자만 이제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를 모두 실수요자 범주에 넣지 않고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보유만 하고 있는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이환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도 일종의 이제 투자 또는 이제 그 투기 수요로 이제 간주를 하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그 장특공에 대한 이제 좀 혜택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미 이제 거주와 보유 여건을 나눠서 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거주와 보유를 반반씩 40%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이상 그 거주를 하면서 네. 보유를 10년 동안 했을 때는 예전에는 80%였지만 지금은 네. 48% 정도 공제를 받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혜택을 더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오래 가지고서 차익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오래 있어봤자 득대할 게 없으니 빨리빨리 좀 시장에 매물로 네. 내놓게끔 하려는 그런 유인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런 장특공이 종부세에도 이렇게 적용이 좀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네, 현재도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는 종부세가 5년 이상은 20%, 예. 이제 10년 이상은 이제 40% 이렇게 공제를 받는데 예. 이 세율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과표를 좀 옮길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장치도 어떻게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비거주든 저구든 거주든 1주택자들의 종부세. 네.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는 그거는 뭐 거주 비거주 관계없이 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지금 보유세도 무거워질 거라고 지금 시장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시장은 또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시장의 화두가 하나 생겼죠. 이게 1.0 버전입니다. 똘똘한 집 한 채 기준으로 변경이 됐죠. 예.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것들을 목도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물건 유형이 추가돼요. 연식과. 그래서 네. 똘똘한 신축 아파트 네. 한 채로 진화합니다. 이게 2.0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3.0 버전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예.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겁니다. 거주용 신축 그렇습니다. 아파트. 거주라는 조건들을 예. 넣음으로써 예. 사실은 우리가 핵심지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보유세든 거래세든 사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거주를 해야 된다 쪽으로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애매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건 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들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이슈에 직면을 합니다. 거주를 특히 의무화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특히 핵심지에서 우리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렇죠. 그 지역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현상들을 해야 봤듯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들이 추가되니까 사실은 외곽지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택, 오산, 뭐 의정부 이런 데서 물건이 많이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결국은 서울 중심권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 이 거주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인해서 오히려 이 핵심지에서는 물건이 더 안 나오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니까 강화된다. 이게 서울 쪽에서의 핵심지 쪽에서의 가격을 하락으로 혹은 안정화로 끌 수 있는 이슈로 보기는 좀 예. 어렵습니다. 예. 자, 이런 대책으로 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역대 이런 다주택자들 중과세가 크게 성과를 못 봤는데 비단 뭐 이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세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동원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조금 기대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한국부동산 통계라든지 네. 또는 한국은행의 뭐 주간 아파트 어떤 예. 심리 지수란 이런 걸 보면은 상승폭이 더 커졌잖아요. 예. 그거는 뭡니까? 이런 정책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별로 안정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했던 6.27 대책도 있었고, 예. 근데 그 대출 규제 효과가 광복절까지 딱 3개월 남짓이었고요. 예. 그리고 97은 공급 대책이었고, 그리고 10월 15일 날 나왔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고강도 대책이 있었는데, 서울 집값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50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배경에는 예. 결국에는 이제 집을 수요로 하는 이제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네.
구매하고자 하는 그 재화가 지극히 좀 한정적인 곳에서 그 신축 공급에 대한 기대가 낮다 보니까 네.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 내년에 사거나 내후년에 살 때 네. 현재도 고점인 거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시간이 그렇다고 흘렀다고 해서 가격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이게 하향으로 좀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자산 가격의 상승과 이제 유동성으로 인한 이제 화폐 가치가 좀 이제 그 하락하는 속도도 좀 빨라지다 보니까 예. 여기서 오는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크게 좀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서울 일부 지역, 뭐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남 3개구에 뭐 이쪽 특정 지역만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좀 이런 이제 국지적인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모습이다. 네. 세금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윤주혜 의원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기점이 5월 9일이잖아요. 네. 만약에 종부세 기준을 바꾸게 된다. 1주택자의 거주하지 않는 종부세를 바꾸게 된다면 그 기준 어떤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종부세 가격이?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10.15 대책을 발표할 때 예.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개편안을 한두 달 내로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11월, 12월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세금을 이슈로 던진 거 외에 예. 특별히 보유세를 어떻게 하겠다. 혹은 양도세를 어떻게 하겠다.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아예 시장에 거론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비율 자체를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올리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 했는데도 예. 재산세, 종부세가 꽤 늘었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부분들을 논의의 테이블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편에 대한 방향성에서도 지금 뭐 1주택자 관련된 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논란들은 있습니다만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논의 시작이라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추정하는 것들은 예. 지금 기재부 쪽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만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은 분명해진 거고요. 그건 맞습니다. 만약에 집을 버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는 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종합부동산세가 무거워지려면 종부세 무슨 기준일이 보통 있잖아요. 언제까지 뭐 팔면 만약에 올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피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없으니까. 않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계산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행정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이런 이제 뉘앙스와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예. 시장이 이제 작동하게 되면 이것보다 효율적인 건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요번에 그 종부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을 감안해서 언제까지 그럼 내가 이거 처분해야지 될지는 글쎄 지금 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의 기산일은 6월 1일입니다. 예. 6월 1일이라는 것은 기준일이 6월 1일까지 보유하고 보유하면? 있는 사람이 보유세 대상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안해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종부세가 훨씬 올라가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분이,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소유권 관계가 그 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 전에. 네. 네. 단순히 계약만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사실 집을 사기도 어려우니까 팔기가 어렵다는 거하고 똑같아서 과연 그런 짧은 기간 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은행 대출 제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대출 규제가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계속 오르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머니 무브가 금융 쪽에 계시니까 머니 무브가 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자금이 중시로 가는 건지. 되게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제 금융시장과의 결합을 통한 이제 부동산 시장 부양은 아닌 느낌이고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작아지니까 예. 자기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통계를 볼 때마다 아 우리나라 정말 현금 부자 이렇게 많았구나 세상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요? 자산 간의 영역 간 머니무브가 사실 예전에는 예. 그 MZ 세대로 대변되는 그 젊은 실구매 수요층 예. 3, 40대가 뭐 디지털 자산이나 코인 다른 주식에서 돈을 벌면 예. 결국에 자산 시장의 종착역이 예. 부동산 시장으로 와서 네. 이게 좀 선순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이제 5천을 한번 이렇게 돌파했지만 네. 그 증시에서 차익 실현했던 자금이 네.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오는 듯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네. 왜 그러냐면 네. 대출 규제 함으로 인해서 네. 일단 목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좋은 시장에 계속 일단은 좀 머물러 있고 예. 거기서 투자를 좀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예. 모니터링 좀 해봐야겠죠. 네, 머니무브가 과연 누가 앞에서 끌고 있는 건지, 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시장의 자산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되려면 지금 이렇게 기존의 집을 시장에 내놓는 것 못지않게 늘 바라는 게 신규 주택이 빨리 좀 나와야 된다는데 공급 확대가 뭐 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발표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부가 뭐 연말에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뭐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뭐 서울시는 지난해 이제 97 공급 대책 예.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135만 호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 네.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9월 말에 31만 호 정비 사업 주도로 해서 공급하겠다 하면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수도권에서 135만 호와 예. 서울에서 이 31만 호, 32만 호 하는 이 부분들이 네. 사실은 물량이 중첩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여기서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 했고 네. 여기서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 했고 예. 서울 물량들이 중첩되니까 사실은 이 접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뭐 지난해부터 해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께서 만나서 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나 나올 거야를 얼마나 항상 되묻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골프장 부지 그리고 태릉, 예. 용산 그 국제 업무지구 부지 이런 데들을 활용해서 공급수를 뭐 10,000호, 뭐 10,000호, 5,000호 뭐 이렇게 늘린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지금 다시 끌고 오는 분위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 예. 사실은 우리가 신축 공급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네. 지금 신축 공급을 할 때 분양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분양가가 네, 네. 우리가 이제 공급을 뭐 10,000호, 20,000호 이렇게 늘리는 건 좋은데 예. 사실 시장 체감상 지금 소비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공공에서 나오면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네. 형태가 되긴 합니다만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도 상당하고요. 네.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좀 묶이고 이제 세금과 관련된 중과 이슈가 오면서 예. 기존 매물도 또 잠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신축과 구축에서 다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아까 설명드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전월세는 또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도에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이슈까지 이제 이행을 하는 국면에 가 있다 이런 그러네요. 평가입니다. 예. 지금 공급 확대 관련해서 윤재 의원이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노원구 태릉 CC, 그 예. 태릉 골프장에 대규모 신축 공급을 하려다가 예. 무산됐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갈 것 같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정부는 바로 이제 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현실 좀 있습니까? 좀 몇천 가구 지을 수 있는? 일단 땅의 면적은 가능하지만 예. 이렇게 한번 주민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던 사업이 재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 비단 이런 태릉 CC뿐만이 아니고 예.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언급이 됐던 지역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국제업무지구. 주거용 부동산 이제 수량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태릉 CC에 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전과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수반돼야 되는데 교통 문제. 예, 또 교통도 해서.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난 연말부터 계획이 나왔
뭐 발표는 예고되었지만 미세하게 다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네.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 지금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의 마지막 완벽한 이제 활용 점정은 한 조각은 공급이 메꿔져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니까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또 이번에도 이렇게 늦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또 실망을 안겨준다면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정부 때문에. 어떤 대책을 최종적으로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금 중과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서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송되기도 했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코스닥 3,000을 목표로 내걸면서 시장이 달아올랐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이 주도하는 장이 펼쳐질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5,000 돌파했는데 오늘은 좀 코스피가 5,000에서 지금 공방전을 네. 벌이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요? 일단은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것들을 뭐 국민 성장 펀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예.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스닥 3,000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를 바꿔갖고 네. 이번 주 들어서자마자 다이렉트로 1,000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5,000P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1,000 스타일이라는 레벨을 먼저 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넘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년 넘게. 예, 2년 넘게. 예.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상대 예. 강도로 보면은. 그랬던 이유는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익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3년에는 산업 정책 감익 그리고 24년에는 R&D 예산 감익, 그리고 25년에는 증액이 되긴 했지만 이전 예산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R&D 예산이 19.4%, 산업정책 예산이 14.7% 급증을 하면서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25년, 26년까지는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 예. 부진했던 코스닥이 좀 코스피와의 갭을 메우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코스닥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갑자기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수익이 뭐 특별히 더 늘어날 것처럼 뭐 예상이 올라가는 건 아닐 텐데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주도하는 거죠? 일단 가격적으로 코스피 대비 굉장히 싸다. 싸니까?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PER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코스닥이 PER 20배 정도 되거든요. 예. 코스닥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네. 가격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싸지만 밸류에이션은 코스피보다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25년에 이어서 26년도 이익 증가율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예. 이런 갭은 좀 메워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한 R&D 예산과 산업정책 예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얘기했더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3,000 가는 거 아니냐라는 3천도 현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려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이 또 눌려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채권 금리 반등이 좀 압박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예, 네. 성장주 포지션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 보니까 예.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은 코스닥을 비롯한 성장주들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채권 금리 급등이 좀 진정되면서 네. 코스닥과 성장주들 지난주 보면은 뭐 인터넷도 좋았지만 네. 또 2차 전지도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2차 전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코스피 대비 억눌렸던 흐름들에서 좀 빠르게 벗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또 바이오 제약바이오도 네, 많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데들이 제약바이오 조금 맞죠. 이제 훈풍이 불고 있는데 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사실 뭐 얼마나 더 오를 게냐 늘 궁금하지만 계속 앞자리수를 바꿔가면서 네. 올랐는데 코스닥도 그렇게 조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상반기 특히 1분기 중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캐치업하는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잡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 봤을 때 1월 효과는 보통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 나왔습니다. 1월에는요? 네, 1월 효과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예. 뭐 수급적인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 예.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좀 많다 보니까 1월, 2월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항상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이례적으로 네. 반도체와 자동차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코스닥이 좀 소외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진정되고 이 와중에 채권금리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그동안 눌렸던 부분들이 튀어오르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닥에는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매입하는 것 같은데요. 기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산업 아래 예산도 늘어나고 R&D 예산도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같은 데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늘리긴 좀 어렵습니다. 연기금 차원에서요. 그렇지만 최근 매매를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 벤치마크에 코스닥도 기준점으로 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연기금 쪽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호적인 수급을 보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동안에는 워낙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관심권에 멀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크 변경 그리고 채권금리 안정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부각되었었지만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지난 주말 이번 주 정부의 코스닥 3,000이라는 얘기를 트리거로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회사들에서 뭐 코스피는 이게 연간 목표치가 있을 텐데 코스닥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제시드리진 따로 않고 제시하지 있는데요. 저희는 러프하게나마 1,200, 1,200에서 1,30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예. 지금 이제 막 1,000을 넘었는데 한 상단은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가는 전략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런 순환매 흐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 흐름에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코스피로 조금 관심을 가다 보면 그동안은 뭐 반도체가 워낙에 힘이 좋았고요. 또 로봇 관련 현대차가 또 로봇으로 어마어마하게 인식되면서 올랐죠. 대단했는데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너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들도 조금 있는데 반도체 외에 반도체만 본다면 한 단계 훨씬 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죠. 1월 29일 날 발표되는 전자와 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거기에 대한 수요 전망 가이던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이익 전망을 작년 9월, 10월만 하더라도 40조만 하면 잘한 거야라고 했는데 전자는 130조 이상, 닉스도 100조 이상 한다라는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걸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최근 좀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과열 부담, 그리고 상승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서 실적에 따른 추세적인 상승은 저희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흐름을 보면은 작년 9월, 10월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이요? 네, 작년 9월, 10월 달에도 7월, 8월 박스권 등락을 2달 보인 뒤에 9월 달 전자와 닉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과 함께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치고 올라갔을 때 흐름과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그림을 보신다 하더라도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급등 그리고 12월까지 조정받다가 12월 중순 이후 재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공개를 전후로 해서 전자의 상승 탄력은 조금 진정되고 나머지 업종들에서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순환매가 나왔던 게 조선방산기계, 그다음이 성장주, 그다음이 내수주가 움직였는데 내수주가 움직일 때는
코스피 상승이 좀 진정되고 좀 쉬어가는 그림에서 내수주가 움직였거든요. 네. 지금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들을 보면은 내수주가 되게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호텔 레저, 필수소비재,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저평가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네.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고 예.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는 가운데 네. 좀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한번 밟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5천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코스피는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목표치를?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300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12월 초부터 26년 전망을 하면서 5,300을 네. 제시드렸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5,300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저희도 예상하기 좀 어려웠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시지만 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472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PER 10배가 예. 4,720이라는 얘기고요. PR 10배. 예, 지난 주말 기준으로 4,990포인트가 PER 10.57배밖에 안 됩니다. 예. 다른 저희- 나라에 비하면 네,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싸고 예.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에 기록했던 PER 고점이 12배였거든요. 예. 지수는 그때보다 거의 1,0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더 싸졌어요. 네. 실적이 그만큼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예. 좀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는 이익 전망 지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한 쉽게 시장의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추세를 좀 즐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실적 29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내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좀 투자 어떻게 할 건가 좀 입장을 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실적을 보고. 일단은 지금은 전자나 닉스나 그리고 예. 자동차나 예.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추격 보고 매수는 있거든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작년에 어느 가격대에서 잘 사셨던 분들이라면 네.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따라가서 막 사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그러니까 피라미딩 전략처럼 좀 고점에서 산다 하더라도 조정받을 때마다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예를 들어서 5% 샀다면 네. 그다음에 좀 밀릴 때는 10%, 더 밀릴 때는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네. 그런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를 좀 들어주신다면. 일단은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1등인 기업이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알페오제. 네, 그렇게 되면은 2등, 3등, 4등, 5등으로 수급이 좀 더 집중될 수 있거든요. 오늘 주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예. 1등주보다는 2, 3등주가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업종에서 막 튀어오르기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잘 갔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그 트리클 다운 효과 그리고 네. 기대 심리가 좀 이전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네. 저희가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수익이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분들 지금 서학개미들 이렇게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세제 혜택을 지금 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유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나 속도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가 개설이 되고 그렇게 네. 된다면 많은 수익을 거뒀던 계좌들은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워낙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몇 년 동안. 그런데 작년부터
코스피, 그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이렇게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시장 상승이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으로 가는 자금들이 일부 한국으로 좀 이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나타났던 원달러율 급등세는 좀 진정되고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1,400원 초반 또는 그 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네. 시장 전체로 만약에 지수를 비교해 본다면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밝은 쪽은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밝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작년부터 코스피 그리고 미국보다는 신흥국 증시, 신흥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가늠하는 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신흥국들이 좋고요. 만약에 달러가 강해지면 다시 미국이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작년에 12월 달에 불거졌던 AI 수익성 악화 논란이 커진 뒤에는 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두 좋고 모두 조정받고 모두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던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고 좀 엇갈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오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증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또 중국 증시도 괜찮을 거라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조금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신흥아시아, 신흥국 증시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는 여건인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이 멀지 않아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 증시 또한 신흥아시아 증시와 묶여서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보다는 신흥국,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이제 곧 실적 발표 이번 주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28일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그리고 29일 아마존, 애플. 이제 좀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다 오르지 않고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를 얼만큼 상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면 다른 구간으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결국 세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세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는데 진보 정부는 결국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불리지만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압박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어떨지 다주택자들이 기로에 섰습니다. SBS BG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